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서 오늘 밤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권력 서열 2인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북한이 오늘 밤 대규모 열병식을 열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도 오늘 야간에 열병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날씨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긴 할 텐데 네네. 그렇게 아주 폭우가 쏟아지지 않으면 아마 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북한이 열병식을 한 번도 안 했고요. 2023년 같은 경우는 열병식을 3번 했습니다. 네네. 6월 8일 날 건군전일 때 하고 7월 27일 그리고 9월 9일 정부 수립 기념일 해서 3번 했는데 3번 다 야간에 했죠. 네. 그래서 그때에 몇 시쯤 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텐데 2월 8일 날 했을 때는 9시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7월 27일 날 할 때는 8시부터 정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9일 날은 밤 0시에 했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충분히 어두워지지 않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외국 기빈들도 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밤 8시 정도 이제 그것도 또 너무 늦게 하면 또 그러니까요. 비가 오는 거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통상 소요 시간이 한 9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8시 하더라도 9시 반대에 끝난단 말이죠. 예. 그 정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언젠가부터 보면은 이 야간에 열병식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야간에 열병식 한 게 이제 김여정이가 이제 미국에 그런 그 불꽃놀이 하는 거 보고 그거 테이프 보내달라 그것도 영향이 있었지만 2018년도에 판문점 회담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게 이제 야간까지 가서 그 벽면에다가 고향의 봄 노래도 나오고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그 밤에 영상 비치는 걸 보면서 눈물 훌쩍거리는 것도 우리가 봤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거를 야간에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조언도 해줬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2019년도 하노이 회담 때는 이제 코가 쑥 빠진 상태에서 그때는 이제 열병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 열병식부터 지금까지 모두 야간에 이렇게 하는데 야간에 하게 되면 우선 이제 우리 낮에 불꽃놀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꽃놀이를 할 때도 이제 굉장히 그게 효과가 있을 거고 LED 이 조명 같은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더 화려하게 있겠죠? 보이는 그렇죠. 점이 있겠네요. 굉장히 이제 그것이 화려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낮에 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산만하잖아요. 그런데 밤에 하면은 이게 전차가 굴러가는 소리, 미사일이 지나가는 소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아주 그냥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체제 결속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뭐라고 할까요? 강한 군사력 그것을 과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무기 체계들, 첨단 무기 체계들이 나올 텐데 아무래도 밤에 하니까 조명을 어디로 비추느냐에 따라서 보여줄 것은 보여주고 숨길 것은 숨기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 3가지 이런 효과 때문에 밤에 계속 하고 있지 않는가. 열병식 밤에 하는 나라는 오로지 북한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앞서 이제 날씨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네. 날씨가 열병식 일정이나 어떤 그 항공 전력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이제 영향을 주겠죠. 이제 비가 아주 많이 오게 되면은 아예 열병식 자체를 못 하는 거고요. 저도 이제 옛날에 열병식에 참여한 우리 국군의 날에 참여한 경험이 있긴 하지만 비가 좀 오더라도 그때 이제 계속해서 한 달 동안, 2달 동안 이렇게 분열식 준비하고 했던 그게 아까워서 비가 좀 오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때 제가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생각이 나거든요. 그걸 보면 어지간하면은 그래도 이제 고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행사 시간이 한 90분이고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중에 이게 이제 비 때문에 취소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꽃놀이 그것도 이제 비가 좀 많이 오면은 아무래도 영향이 제한될 거고요. 야간에 이제 드론 띄우는 거나 이런 것들도 비 오면은 이게 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북한의 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후화되고 낡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생략이 되겠죠. 나머지 이제 지상으로 가는 그런 기동 장비들은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열병식에 주목하는 이유는 어떤 무기를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인가 이 부분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후에 러시아가 군사 기술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이번 열병식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이제 북한이 지난주인가요? 국방 발전, 그러니까 국방 2025 국방 발전 네네, 마치 해가지고 무기 박람회 우리로 하면은 같은, 예, 무기 예. 박람회, 무기 전시회 비슷한 걸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무기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 이제 공개한 그 무기들을 이번에 이제 대거 공개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지난 8차 당대회 이후 5년 동안 제일 마지막 국방력 발전의 제일 마지막 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그런 성과들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ICBM도 이제 공개를 아마 하게 될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SLBM이라든지 순항 미사일 러시아제하고 대단히 유사했던 것도 그때 공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성 11형의 가나다라마형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나다라마형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뭐 에이테킴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화성 11-다형 같은 경우는 2.5톤이냐 4.5톤이냐 그에 따라서 다르고, 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대충 한 110km. 그러니까 이게 전술 탄도 미사일이죠. 그게 이제 마형을 그때 이제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마형을 그 전시회 때 보여준 걸 보면 밑에는 KN-23이고 위에 이제 달린 것은 보면은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대충 우리 한국을 향해서 오면은 600에서 한 800km 사거리를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한국에 이런 뭐라고 할까요? 요격 무기 체계를 피해서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여줄 거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드론이 대세니까 네네. 새로운 이제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얼마 전에 공개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이번에 좀 공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죠. 그럼 실장님이 가장 주목하는 무기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일 큰 거는 화성 20행이 20형, 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화성 20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화성 17행까지는 액체 연료예요. 네. 액체 연료, ICBM도. 그런데 화성 18행부터 고체 18형, 연료죠. 19형은 전부 다 이제 고체 연료거든요. 고체 연료는 크기는 좀 작지만은 굉장히 이제 빨리 숨었다가 사격할 이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걸 이제 사전에 타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화성 20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뭐냐면은 탄소 섬유 복합 재료를 사용한 이제 엔진 출력 시험을 지난 9월 8일 날 했단 말이죠. 예, 예. 탄소 섬유 복합 재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량화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압력에도 이제 잘 견디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무게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큰 앞에 탄두 부분을 이제 탑재할 수 있겠죠. 그런 이점이 있단 말이죠. 그 이제 거기다가 이제 출력 자체도 이 엔진 출력 시험을 할 때 김정은이가 참관을 했는데 그때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번이 9번째 출력 시험이고 마지막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북한이 10월 10일 날 당 창건 기념일 축포로서 이걸 그 전에 발사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예, 예. 그래야 이제 뭐 이 당 창건 80주년 행사할 때 우리 뭐 화성 20행도 발사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발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걸 공개하게 될 텐데 그 출력이 지난번 화성 18행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화성 19행은 엔진 시험 없이 바로 그냥 발사를 했거든요. 이것은 예, 예. 러시아 기술이 적용이 됐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엔진 출력 시험 없이 바로 했고요. 화성 18행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 고체 연료로서 140톤 포스 정도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엔진 출력이었어요. 1372kN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0톤 포스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추력이에요. 출력이 그러면 훨씬, 추력 네. 자체가 40%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공개를 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발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고, 또 하나가 그거는 이제 미국을 향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한테 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봐서는 가장 위험한 것이 화성 11-마형. 앞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주셨던, KN-23에 거기다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거. 그것이 이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지 거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무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 이 북중러 삼각 연대의 재현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리창 총리 또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모두 중국과 러시아 모두 2인자가 참석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전이죠. 9월 3일 날 천안문 막루에서도 이제 26개국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열병식에 참석을 했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 대우를 하고 했던 것이 바로 오른쪽에 푸틴, 왼쪽에 이제 김정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삼각 연대를 통해 가지고 반미 연대를 이제 보여준 거잖아요. 약 한 달 후에 지금 또 다시 이제 반미 연대를 보여주는 형상이 됐거든요. 예. 물론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신에 이제 2인자들이 참석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 2인자들이 참석한 걸 통해 가지고 또 다시 이제 반미 연대 또는 반서방 연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2인자가 올 수는 있다. 그래서 뭐 그렇게 2인자가 오는 것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북한의 이번에 80주년 이런 그 열병식이 아마 역대급일 겁니다. 외빈이 초청된 면에서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가 죄송합니다. 김정은이 하고 뭐 메드베데프하고 김정은이 하고 리창 총리하고 각각 회담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만일 3자 회담을 하게 되면 이것이 북중러의 연대를 넘어서 북중러의 안보 협력이나 군사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일정이 오늘 내일 정도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3자가 모여가지고 다자 회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가장 관심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3자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을 주목해봐야 그렇죠. 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러시아 최대 정당 통합 러시아당의 의장이기도 한데 지금 북한 지도부가 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취하는 조치들에 확고한 지지를 표한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게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공동 성명 발표할 때 이제 누구랑 같이 있었느냐 하면은 북한에서는 조용원이 당 비서죠. 당 비서고 여기 통합 러시아당에서는 이게 메드베데프가 참여한 게 아니고요. 거기 사무총장 블라디미르 야쿠세프라고 하는 사람이 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의 핵심적인 것이 사실상 북한의 국방력 강화 조치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것이 북한의 무기,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용인하는 이렇게 거 아니냐. 이제 용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해석이 저는 틀렸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꼼수나 또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메드베데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러시아 통합당의 의장이기도 하지만 국가안보회의의 부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2인자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러시아 통합당의 당수로서 그다음에 여기에 노동당의 당수로서 김정은하고 둘이서 회담을 해서 거기서 공동 성명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한 급수를 낮췄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메드베데프가 소위 말하는 그 안보실 부의장의 자격으로서 여기를 발표를 하게 되면 이거는 러시아 정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당으로서의 당의,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북한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막 이제 요구하니까 표현을 이런 식으로 그냥 해준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러시아가 북한 핵을 용인했다. 이렇게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배려가 있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둔 그런 이제 공동 성명 이게 발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외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베트남 최고 지도자 또 라오스의 국가 주석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글쎄요 이제 방중에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외교 활동을 벌이는 건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 위원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좀 얻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지난번 해요. 중국 방문에서. 네. 그래서 사실상 그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한 번도 다자 회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김정은 입장에서도 보면 자기가 이제 집권한 지가 2011년부터면 15년이 됐는데 15년 만에 처음으로 다자회의에 나갔는데 괜찮거든요. 26개 국가들의 정상들, 수반급들하고 이렇게 만나봤는데 뭐 별 문제 없었다라는 생각을, 물론 이제 중국에 큰 배려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다자회의 제2탄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김정은도 사실상은 이제 언둔 또는 이제 개별 회담 이것에서 벗어나서 다자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것은 자기가 목표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파키스탄이나 인도와 같은 그런 국가가 되고 싶은 거죠. 파키스탄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NPT, 그러니까 이 핵 비확산 체제의 바깥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제재를 받았지만 지금은 제재하고 관계없이 이제 정상적인 국가로서 다른 모든 국가들하고 외교관계, 경제관계, 교류관계를 다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도 이제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 이제는 나도 다른 나라들하고 정상 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나도 행동하고 다자회담에 나가겠다. 그런 자신감이 김정은한테는 붙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그것을 얼마나 국제사회가 용인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 열병식의 딸 김주의 역할도 관심입니다. 네네. 지난 2023년에 김정은 위원장의 옆자리를 지켰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김주의 역할이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이건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중국 갈 때도 같이 가긴 했잖아요. 네. 갔는데 노출 빈도는 이제 기차에서 내릴 처음에 때 내릴 때는 그것만 보여줬고 그 뒤로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 자체에서 상영한 그 동영상 뭐 한 1시간짜리 이런 걸 보면 거기는 이제 김주혜가 뭐 5번 정도 이렇게 등장하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죠. 결국은 이제 대내용으로 그걸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와 있는 사람들이 리창 총리도 와 있고 뭐 또름 그 서기장도 와 있고 메드베데프도 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외국의 국빈들이 와 있는데 여기에 13살짜리 그 소녀를 차세대 그런 그 지도자로 해서 공식적인 자리에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같이 열병식에 참석하겠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어제 그 경축식 할 때도 없었잖아요. 어제 경축년 할 때도 없었는데 그때가 훨씬 더 비공식적인 행사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경축년이니까. 그런데 이제 열병식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행사란 말이죠. 여기에 이제 어제도 안 나왔던 김주혜를 오늘 열병식에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좀 생각이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만일에 데리고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이제 후계자로서 이렇게 전 세계에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병식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네. 약 한 2시간 전쯤에 이제 속보로 들어왔던 노벨 평화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다라는 뜻을 좀 여러 차례 드러내기도 했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평화상을 수상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오늘 결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노벨위원회가 노벨위원회답게 노벨상을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좀 섭섭할 수도 있긴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3가지 차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노벨위원회의 가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단타성보다는 평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노력해 왔는가를 평가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1월 31일까지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8개의 그런 휴전과 관련된 것은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는 있지만 올해 반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일 올해 반영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트럼프 1기 때에 예를 들어서 북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2018년도에 있었던 거,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있었던 아브라함 협정,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하고 뭐 저 아랍에미레이트, 뭐 수단, 모로코 이런 나라들하고
외교 관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동 평화에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것이 아마 대상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1월 31일이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만일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상을 이렇게 주게 된다면 네네. 노벨위원회라는 거,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거, 그거 자체의 권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도마 위에 올라가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에 아주 떠들썩한 문제거리로 등장을 해서 도대체 선정 기준이 뭔지 이런 데 대한 아마 논란이 정복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노벨위원회가 노벨위원회답게 노블하게 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 열병식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외교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김열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